대한민국의 레전드 괴담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군대 이야기. 저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누구나 한 번쯤 군대에서 미스터리한 일을 겪거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려는 이야기도 대학생 시절 옆방에서 살던 자취생 오빠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들었을 땐 참 오싹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자라서 군대 용어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오래돼서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 깊게 짚고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옆방 오빠를 편의상 B라고 칭할게요. 암튼 B 오빠는 해군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자대 배치 받은 곳이 저희 친오빠가 복무했었던 계룡산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B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친오빠한테 물어보니 그 얘기가 사실이라 한 번 더 놀랐었죠. 암튼 B 오빠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오빠가 복무했던 부대에도 다른 부대와 마찬가지로 많은 근무 초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곳이 폐쇄되었다고 해요. 맨 끝에 자리 잡은 근무 초소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근무 초소라 한밤중에 근무를 하러 갈 때마다 그 폐쇄 근무 초소를 보면 기분이 오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폐쇄가 됐을까 정말 많이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여름에 선임병과 함께 근무를 서고 있는데 선임병이 그날따라 잠도 안 자고 계속 귀찮게 굴더니 12시가 조금 지나자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너 왜 저 근무 초소가 폐쇄된지 아냐? 원래 나 처음에 자대 배치 받고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저기 다른 데랑 똑같이 돌아갔거든. 근데 저기서 근무하면 꼭 그날 사고가 벌어졌대. 나 일병 달기 직전인가 폐쇄됐는데 폐쇄될 때 마지막으로 근무한 애가 내 동기였어. 그래서 동기한테 들은 얘긴데 선임병이 해준 얘기는 정말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얘기였대요. 그 근무 초소에서 근무를 하는 애들이 공통적으로 목격한 얘긴데 새벽 2, 3시 사이가 되면 자갈을 밟는 소리는 아닌데 자갈을 끄는 소리가 난대요. 그러니까 발소리는 아니고 암튼 좀 희한한 소리. 근데 여기서 오래된 사람들이 말하기를 2, 3시 사이에는 웬만하면 그 소리에 반응하지 말고 그냥 못 들은 척 불빛도 비춰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고 하더래요. 근데 내 동기는 그걸 몰랐던 거지. 원래 그 초소를 내 동기네 내무반에서 담당하던 곳이 아닌데 여차여차해서 내 동기가 그날 처음으로 그 초소에 배정받고 근무를 하러 간 거였어. 같이 간 선임은 계속 욕을 하면서 재수도 없게 여기 걸렸다고 무사히 보내고 싶으면 너도 들은 대로 하라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들은 게 있어야 알지. 내 동기는 그냥 하던 대로 근무 잘 써라 이 소리인 줄만 알았대. 시간 돼서 근무 서러 갈 때까지도 그 선임이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됐을 건데 선임이 왜 그랬는지 계속 말을 안 해준 거야. 그리고 내 동기가 근무를 서는데 언제부터인지 산 위쪽에서부터 뭐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풀소리인가 했는데 점점 그 소리도 뚜렷해지고 커지더래요. 그래서 동기는 이 시간에 누가 올 타이밍이 아닌데 싶으면서도 배운 대로 암구호를 대라고 외쳤던 거지. 근데 그 순간 그 끄는 소리도 없어지고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다시 한번 암구호 대라고 외치는데 누가 뒤통수를 치더래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선임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버럭 화를 내면서 주위를 막 살피더란다. 그래서 동기가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선임이 하얗게 질려서 너 뭐 못 봤냐고 하더래. 동기가 못 봤다고 왜 그러시냐고 또 물어보니까 선임이 아니다 됐다 이러면서 다시 초소 안으로 들어갔대. 동기는 선임 행동이 좀 이상했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근무를 서려고 하는데 또 그 소리가 들리더래. 질질 끄는 소리. 선임병은 거기까지 얘기하고 뜸을 들이더래요. 실제로 오빠도 이 부분에서 뜸을 들여서 얘기에 집중하던 저희가 막 소리 지르면서 빨리 얘기하라니까 그제야 다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기는 그 소리에 다시 한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암구호를 대라고 소리를 쳤고 선임이 그 소리에 동기 이름을 부르면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치더래. 그래서 동기가 아 진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다 우리 둘 다 혼나겠다고 하는데 선임이 닥치고 들어오라고 난 송장 치우기 싫다고 하더래. 그 말에 살짝 기분이 상한 동기가 안에서 꼼짝도 안 하는 선임 말에 따라야 할지 아니면 배운 대로 암구호를 말하지 않는 저 소리에 불빛을 비춰보고 발포를 해야 될지 정말 손에서 땀이 날 정도로 긴장이 되더래. 그 짧은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단다. 혹시 간첩은 아닐까? 산짐승이면 다행인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뭔지를 봐야겠다 싶었던 동기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불빛을 비췄고
처음엔 저게 뭔가 싶어 자기 눈을 의심했대. 멀리서 보인 건 그냥 검은 그림자인데 참 희한하더래. 그래서 선임을 부르면서 저기 이상한 게 있다고 하는데 선임이 안에서 들은 척도 안 나더래. 동기가 불안 반 호기심 반으로 선임을 돌아보고 다시 그 그림자를 보는데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더래. 그리고 그 소리도 나고. 근데 아무리 봐도 멀쩡히 걸어오는 것 같진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저게 뭔가 하고 가까이 오기를 기다린 순간 동기는 자기도 모르게 으억하는 비명 소리를 내고 총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초소 밖으로 뛰쳐나와 산 밑에 있는 본부까지 구르다시피 도망쳤대. 본부에 있던 사람들은 눈물 콧물로 뒤범벅대서 정신을 못 차리는 동기를 보고 별로 놀라지도 않더라는 거야. 나중에 동기가 본 걸 얘기해줬는데 그건 다름 아닌 사람이었대. 그것도 할머니. 오빠의 말에 우리는 왜 사람을 보고 그렇게 무서워했냐고 물어보자 오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 시간에 거기 할머니가 있어봐. 아무 생각 없이 봐도 깜짝 놀랄걸.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 보고 울며불며 도망가는 건 좀 아닌데. 그러자 오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동기가 본 건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는 두 발로 걸어오고 있는 게 아닌 팔꿈치로 기어오고 있었다고. 그리고 한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동기가 그 들고 있는 걸 목격한 순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도망친 거라고 하더라. 그 들고 있던 건 다름 아닌 갓난아기의 얼굴이었대. 동기는 그걸 목격하고 저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귀신이구나 싶었고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죽겠다 해서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친 거였대. 그리고 후에 본부 사람들이랑 같이 다시 그 초소를 갔는데 안에 있던 선임이 혀를 길게 내뺀 채 하얀 거품을 잔뜩 물고 기절해 있었다더라. 나중에 선임이 깨어나서 본부 사람들이 그날 그 초소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라고 하니까 선임이 계속 할머니, 애기 머리, 할머니, 애기 머리 이 말만 번복해서 결국 선임은 병원으로 갔고 그 초소는 폐쇄됐다고 하더라고. 오빠의 말에 좀 믿기 힘들었던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친오빠에게 전화를 걸었고 친오빠에게 그냥 심심해서 전화했다면서 유도신문식으로 오빠를 떠보자 오빠 입에서도 비오빠가 해준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친오빠도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짧지만 간략하게 할머니 귀신이 자꾸 나와서 폐쇄된 초소가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더라고요. 그날 했었던 수많은 이야기 중에 몇 년이 지난 지금 뚜렷이 기억나는 건 이 얘기 하나인 걸 보면 그때 참 많이 무서워했고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친척 언니에게 들은 이야기. 오래전에 언니는 세대가 많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5층짜리 건물이었지만 동수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나네요. 그리고 특이한 게 주차장에 물탱크가 있었어요. 그것도 땅속으로 1m 채 안 되는 높이의 뚜껑이 있었고 그 뚜껑은 아이들 손으로 절대 열 수 없었지만 2주에 한 번 물탱크를 청소하는 날이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해요. 저도 몇 번 언니네 집에 놀러가서 청소하는 날 호기심에 물탱크 안을 들여다보곤 했어요. 어느 날 언니가 살던 아파트에서 실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살짜리 남자아이가 사라진 사건이었는데요. 할머니랑 같이 살던 아이라서 아이가 사라진 걸 아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고 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아이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다들 유괴 쪽으로 초점을 맞춰 나갔고 언니도 몇 번 그 아이를 본 적 있냐는 사람의 질문을 들어야 했대요. 근데 아이가 사라지고 나서 얼마 후부터 밤마다 아이 우는 소리가 그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아주 서럽게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울음소리를 설마 사라진 아이가 내는 소리일까 생각도 안 했대요. 그만큼 동이 많은 아파트였고 아이는 정말 많았거든요. 실제로도 저도 놀러갈 때마다 놀이터가 미어터질 만큼 아이들로 꽉 찼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울음소리도 어느 집 아이의 울음소리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 그 울음소리가 점점 어디서 울리는 듯한 소리로 들리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파트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보곤 했다고 합니다. 복도에서 애가 우는 건가 싶어서요. 그렇게 한 2주 동안 애 우는 소리에 밤잠을 설친 사람들이 슬슬 짜증이 날 무렵 물 청소하는 날이 되었고 차례대로 하나씩 물을 빼서 청소를 대기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세 번째 물탱크에 물이 다 빠진 순간 물탱크로 내려간 청소부가 비명을 질렀고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대요. 그 안에는 물에 불어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돼버린 아이의 시신이 있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안에 있었는지 살점이 다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시신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울음소리는 바로 그 물탱크에서 들렸던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아이는 아마도 처음 실종된 그날 바로 익사한 걸로 보인다고 했대요. 그럼 2주 동안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지던 울음소리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 아이의 시신이 있었던 물탱크로부터 물을 배당받아 사용한 사람들은요. 고모는 그 사건 이후 집을 거의 버리다시피 헐값에 팔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자취하던 친구의 오피스텔. 친구는 가족사가 참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임시로 거처할 오피스텔을 구해서 살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아버지와 사이가 다시 좋아지시자 친구만 놔두고 본집으로 들어가셔서 친구는 본의 아니게 자취 아닌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번화가에 있는 그 오피스텔은 여느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주상복합 기능을 가진 대형 건물이었고 처음 친구네 집을 방문했던 전 제가 봐왔던 원룸형 오피스텔이 아닌 복층형 오피스텔에 총발을 날리며 감탄을 했었어요. 근데 밤이 가까워지자 친구는 저에게 자고 가길 권했고 외박이 어려웠던 저는 친구의 간곡한 부탁도 들어주지 못하고 다음에 올게라는 말과 함께 친구만 두고 오피스텔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여타 다른 건물들 복도에서 느껴지는 싸늘함과는 다른 어떤 싸늘함이 감돌던 복도였던 것 같네요. 그리고 얼마 후 친구가 놀러 오라는 연락을 해왔고 그때 그렇게 친구만 두고 온 게 마음에 걸렸던 저는 어렵사리 부모님께 외박 허락을 받아 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간 날과 달리 복층 계단 입구 앞에 커다란 달마도가 걸려있는 걸 제외하고는 여전히 친구의 오피스텔은 세련됨과 도시인의 분위기를 철철 넘치고 있었어요. 친구에게 자고 간다는 말을 하자 친구는 뜰듯이 기뻐했고 바로 밥도 해먹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정신없이 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정적이 찾아오더라고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숨 고를 때. 암튼 그렇게 정적이 흐르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주위를 둘러보았고 새삼 달마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저기 저 안 어울리는 달마도는 뭐야라며 물었고 친구는 그 말에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지하철에서 누가 그려주던 건데 그 사람이 나더러 꼭 가지고 가라고 얼굴빛이 너무 안 좋다면서 줘서 받아왔어. 그 말에 제가 웃으면서 너 무슨 도를 아십니까 믿는 거냐고 우스갯소리로 말하는데 친구는 대답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고 심각한 표정으로 달마도만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친구의 모습에 더 묻기도 뭐하고 또 갑자기 졸음이 오길래 친구더러 낮잠 좀 자자고 1층서 자도 되냐고 소파 쿠션을 들고 누울 기세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펄쩍 뛰면서 2층 올라가서 자라고 여기서 자면 안 된다고 하대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2층에 올라와 낮잠을 청했습니다. 한참 단잠에 빠져있던 저는 어느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나가나 싶어서 손끝으로 친구가 누웠던 자리를 더듬어 보니 친구는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친구의 어머니가 오셨나 일어나 봐야지 하고 일어나려는데 그 순간 가위에 눌려버린 거죠. 참 신기한 가위였어요. 그냥 몸이 굳은 채로 말도 안 나오고 눈은 떠져서 주변은 다 보이는데 꼼짝달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밑에서 들리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버선발 소리였던 것 같아요.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는 버선발 소리. 그 소리에 정말 귀를 뜯어내고 싶을 만큼 공포심이 커졌습니다. 근데 밑에 1층에서 돌아다니는 그 정체 모를 소리는 2층으로 올라오지 않고 계속해서 1층만 바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 그 소리의 주인공이 저 계단을 타고 올라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눈을 감고 싶었지만 가위 눌려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가위 눌리면 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요. 바스락거리며 바쁘게 돌아다니던 그분이 어느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더 무섭더군요. 갑자기 점프를 뛰어서 올라오진 않을까? 돌아보니 내 옆에 있는 건 아닐까? 온갖 추측이 제 공포심을 2배, 3배로 키우면서 덜덜 떨고 있는데 그때도 친구는 새근새근 잘만 자더라고요. 참 친구가 얄미웠습니다. 그 순간 정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못 들을 만큼 작은 소리 뭔가 털썩하는 소리를 내었고 왜 저는 그게 달마도가 떨어진 소리라고 확신했을까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바스락거리던 그 발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짚는 소리로 말이죠. 어찌나 무서운지 온몸이 땀에 흥건히 젖어서 차마 감을 수도 없는 눈으로 계단만 응시하는데 조금씩 그 주인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머리끝부터 천천히 검은색 한복 밑으로 보이는 버선발까지 얼굴은 긴 머리로 가려서 보이지 않았고요. 그 여자가 2층에 다 올라온 순간 전사력을 다해 소리를 질러댔고
그 소리에 놀란 친구가 깨서 왜 그러냐고 묻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친구에게 밑에 달마도 떨어졌나 확인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게 왜 떨어져 하고 내려갔는데요. 잠시 후 친구의 이게 어떻게 떨어졌지 라며 너 어떻게 알았어? 라고 되묻는 소리가 밑에서 들려왔습니다. 전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달마도는 사면을 모두 양면 테이프로 꽁꽁 둘러서 붙인 뒤 그걸로 모자라 박스 테이프를 이용해 다시 사면을 벽과 함께 붙여놨었기 때문에 강제적인 힘으로도 무사히 떼어내긴 힘들어 보였어요. 근데 그게 정말 깨끗이 칼로 자른 건 마냥 깔끔하게 떨어져 있는 모습에 친구에겐 정말 미안했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는 친구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후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는 더 무서웠어요. 친구네 집에서 친구가 2층에서만 자다가 1층에서 잠든 날 친구도 제가 본 그 여자를 목격했고 그 여자는 친구의 머리가 있는 쪽에 있던 소파 위에 앉아서 잠든 친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친구가 아는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언니 역시 친구네 집에서 자고 가는 날이면 꼭 가위를 눌렸고 가위에 눌린 후 깨고 보면 1층 창문이 열려 있다든지 물컵이 깨져 있다든지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 있었다고 하네요. 오피스텔 창문은 안에서 열지 않는 한 밖에서는 절대 못 여는 거 아시죠? 더구나 친구네 집은 17층 건물에서 15층에 자리한 밖에서는 절대 그 누구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위치였습니다. 친구는 그 이후로 달마도를 그려준 그 사람을 다시 보길 원했지만 그런 거 그려주는 사람이 어디 한 곳에 정착하나요? 한 달 가까이 돌아다녀 봐도 그 사람은 볼 수 없었고 겁에 질린 친구는 매일 다른 친구들을 불렀지만 한번 그 집에서 자고 온 친구들은 웬만하면 그 집에 다시는 안 가려고 했대요. 가도 잠은 안 자려고 했고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안경공장 이야기. 경산 안경공장은 정말 유명한 흉가 중 하나입니다. 저 역시 그 근처 대학교에서 자취를 했던 자취생이라 선배들로부터 정말 많은 안경공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거 하나만 할게요. 그날도 선배들은 술을 마시고 객기를 부려 안경공장을 가기로 하셨대요. 여태껏 다녀와도 잠만 잘 잤고 딱히 이상한 일이라고는 일어난 적이 없으니 어찌 보면 안경공장에 가는 건 선배들이 부릴 수 있는 객기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죠. 운전을 맡은 선배는 술을 먹지 않은 상태였고 뒷자리에 3명 그리고 보조석에 1명 총 4명의 선배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배 5명은 새벽 3시쯤 안경공장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가면서 오늘은 꼭 귀신 한번 보자. 그놈의 귀신 보면 헤드락을 걸어버린다는 둥. 정말 지금 생각해도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유치한 객기를 부리며 시끌벅적하게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한참을 가다 보니 안경공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어떤 여자를 보게 되었대요. 그 여자는 아이보리색 비슷한 투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뒷모습이 하늘하늘하고 여린 게 정말 예뻤다고 합니다. 물론 앞모습 말고 뒷모습만요. 선배들은 자리만 있으면 태워줄 텐데 너 때문에 자리가 없다는 둥. 또다시 술자리에서 안주거리 씹는 건 마냥 한동안 그 여자 얘기로 열을 올리고 있었고 어느덧 차는 안경공장으로 가는 길 중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의 끝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차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고요. 그날따라 술을 먹지 않은 운전한 선배는 썩 내키지가 않더래요. 그동안 무수히 갔던 곳이지만 왠지 그날은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나. 암튼 그래서 좀 뒤처진 채 조용히 안경공장으로 갔는데요. 뭐 여느 때와 똑같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의 공장과 보고만 있어도 한기가 치솟는 코발트 광산은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30분을 그곳에서 뻘짓을 하던 선배들은 다시 집에 가서 술이나 한 잔 더 하자로 결론을 지었고 차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고 하네요. 그런데 차에 도착해서 보니 제일 술에 많이 취해 있던 선배 하나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선배들은 그 선배가 술을 많이 마셔 어디서 노상방뇨라도 하는 건가 싶어서 잠시 기다려보기로 했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 선배는 오지 않았고 조금씩 불안해진 선배들은 그 선배를 찾기 위해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도 그 선배를 찾지 못한 선배들은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이 될 정도로 선배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남겨댔고 어떻게 해야 하나 감을 잡지 못한 채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사라졌던 선배가 검은색 봉지를 들고 나타났다고 해요. 반가운 마음에 선배들이 어디 갔다 온 거냐고 화를 내자 선배는 씩 웃으면서 좋은데 다녀왔다라고 했대요.
그 모습에 어이가 없어진 선배들이 장난치냐고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다그치자 그 선배는 여전히 웃으면서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선배는 친구들과 함께 차로 이동하려던 중 공장 1층에서 아까 그 여자를 봤다고 합니다. 창문에 서서 마치 선배를 부르듯이 가만히 있는 모습에 처음엔 무서움이 들었지만 자꾸 보다 보니 왠지 모르게 가봐야겠더래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렀지만 이미 친구들은 저만치 내려간 상태였고 늘 남자는 가우다를 외치던 선배였던 터라 주저없이 그 여자가 있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장 안에서 그 여자와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눴고 그 여자는 공장 밑 마을에 있는 슈퍼집 딸로 올해 22살 된 미연이란 이름도 가진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자는 목소리도 곱고 향기도 좋아 선배가 정말 나쁜 마음 먹었으면 무슨 일을 저지르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배는 왜 이런 시간에 여기 혼자 있냐, 안 무섭냐 등의 질문을 했고 여자는 동네라서 하나도 안 무섭다 자주 산책을 온다라며 웃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자는 선배에게 자신의 집을 가르쳐 줄 테니 가자며 이끌었고 여자가 이끄는 대로 선배는 산 밑에 동네 슈퍼에 가서 맥주와 안주거리를 산 뒤 계산까지 하고 그 여자와 다음에 또 보자며 기분 좋게 헤어졌다고 선배들에게 말해주고 자신이 사온 걸 꺼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선배들은 어이가 없더래요. 그 선배 하나 때문에 발을 동동 굴렀던 시간도 아깝고 방전된 배터리도 아깝고 그래서 그 선배에게 거짓말이면 넌 죽는다면서 차 시동을 걸고 아랫마을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배 말대로 선배가 지시하는 쪽으로 가보자 예전엔 슈퍼를 한 것처럼 보이는 폐가가 하나 있더래요. 그 모습에 선배는 하얗게 질려서 이게 아닌데라며 덜덜 떨었고 그걸 지켜본 선배들은 술이 다 깨버릴 정도로 무서웠다고 합니다. 다음 날 해가 뜨고 다시 공장을 찾은 선배들은 평범히 열려있는 슈퍼를 발견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구매한 뒤 지나가는 말로 어젯밤 선배가 들었던 이야기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슈퍼 주인의 안색이 정말 불쾌하게 변하면서 그런 건 어디서 주워들었냐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공부나 하라고 비싼 등록금 받아서 뭐 하러 다니냐고 화를 내며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런 주인의 태도에 어이도 없고 기분도 상한 선배들은 그 선배에게 핀잔을 주고 다시는 공장에 오지 말자고 하며 떨떠름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해요. 후에 어찌어찌해서 선배가 주워들어온 이야기에 의하면 실제로 그 슈퍼는 존재했었고 그 딸 역시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산 공장을 알고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 아닌 관광객으로부터 그 딸은 몹쓸 짓을 당했고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경산 공장 1층에서 목을 매단 채 발견이 되었다고 하네요. 선배들이 겪었던 이야기는 어쩌면 코발트 광산에 숨겨진 아픈 일들이 안경 공장의 흉흉한 소문에 가려져 자꾸만 찾아오는 철없는 관광객 아닌 관광객들을 저지하기 위한 누군가의 거짓말일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해주던 선배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공포에 절여 있었고 정말 리얼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는 언니의 이야기. 언니는 한밤중에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 둘 여자 둘. 그렇게 넷이서 드라이브를 떠났는데요. 어찌어찌 가다 보니 차는 공동묘지가 있는 산길을 달리고 있었고 언니 옆에 앉은 친구는 무섭다며 밖에도 안 쳐다보고 언니 손만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성격이 굉장히 와일드하고 용감무쌍한 성격의 소유자라 그냥 무섭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서 공동묘지를 호기심 반 신기한 반으로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때 언니는 똑똑히 봤다고 합니다. 어떤 산소 봉분 위에 있는 한 여자를요. 그리고 그 여자는 언니와 시선이 마주치자 시선을 떼지 않고 언니가 탄 차가 움직이는 대로 고개를 따라 움직이며 끝까지 언니를 쳐다봤다고 합니다. 처음에 언니는 귀신이라고 생각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차가 길을 돌아 그 산길을 내려올 때는 확신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 여자는 처음에 그 모습으로 봉분 위에서 물구나무를 선 채로 아까 그 자리 그대로 있었다고. 그러니까 언니는 처음에 그 여자를 봤을 땐 물구나무 선 모습이 눈에 안 들어왔던 거죠. 그 시간에 여자가 봉분 위에 있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시선을 끄는 터라 차마 물구나무 선 모습까지는 눈에 안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친구의 가의. 고등학교 시절 무용을 하던 예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키도 늘씬하고 손가락도 길고 전형적인 무용을 위한 몸매를 갖춘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무용밖에 모르는 친구였어요. 늘 사교시가 끝나면 연습을 하러 가야만 했었는데 철이 없던 그 시절엔 그 모습조차 부러워서
우리 부모님은 왜 날 이런 박자감이라고는 제로에 몸치러 주셨냐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곤 했었죠. 그러던 중 친구가 이름만 들어도 아주 유명한 무용학원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정말 들어가고 싶던 곳인데 오디션이 너무 까다로워서 자신 없었는데 다행히 붙었다면서 굉장히 기뻐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나 친구들이야 무용의 무자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이고 발레복을 입고 우아하게 발레를 하는 발레리나나 현대무용을 하는 무용수를 봐도 그다지 별다른 감흥을 못 느끼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친구의 그런 모습에 축하를 해주면서도 그저 남일이라고 밖에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친구는 정말 좋아했었고 다른 때보다도 더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됐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이야기를 끝냈었죠. 그런데 점점 친구의 모습이 많이 초췌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또 몸매 관리를 위한 체중 조절 기간인가 싶어서 따로 물어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종종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건 체중 조절 기간이 아닌 강제적인 힘에 의해 애가 초췌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의 요새 무슨 일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친구는 별일 아니라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더 물어보기도 뭐해서 연습이 힘드냐고 힘내라고 다독여주고는 말을 말았는데 그 친구가 점점 초췌해지면서 4교시 수업 시간 내내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얼마 못 받는 수업이라고 우리 반 전원이 몰살해도 혼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수업에 응하던 친구였는데 이건 기절 모드로 정신 못 차리고 잠만 자더라고요. 학과 선생님들에게 주의를 받는 게 점점 늘어날 무렵 친구는 더 이상 연습을 가지 않았고 자율학습까지 함께 하곤 했습니다. 연습실 안 가냐고 물어보면 친구는 히스테릭한 모습으로 가기 싫다라고 했었고 얼마 전 그 무용학원에 들어가서 날아갈 듯 기뻐하던 친구의 모습과는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날은 자율학습을 하고 있던 담당 선생님이 귀차니즘 초절정 소유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수다도 떨고 과자도 먹으며 자율학습 시간을 수다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도 모처럼 밝은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우리의 수다에 동참했고요. 여자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더군요. 남자 얘기, 직업 얘기, 어제 본 예쁜 옷 얘기, 대학 얘기, 야한 얘기 등 한참 여러 얘기를 거쳐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친구가 목소리를 낮춘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니들 매일 밤 같은 가위 눌려봤어? 친구의 말에 평소 가위에 잘 눌리는 저는 나도 많이 눌려봤다라고 대답했지만 친구는 그런 가위 말고 맨날 한 여자가 나오는 똑같은 가위 말이야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분명히 내 방인데 굉장히 넓고 커 보여. 근데 내 침대가 닿은 저 끝에 웬 여자가 발레복을 입고 빙글빙글 돌고 있어. 점점 빨라진다. 처음엔 천천히 돌다가 내가 자기를 보는 걸 의식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는데 이상한 건 쓰러지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아. 그리고 손끝은 항상 날 향해 뻗어 있어. 이런 친구의 말에 우리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고 더 해보라고 했습니다. 학원 오디션 붙은 그날부터 그 가위에 눌렸던 것 같아. 깨고 나면 온몸에 힘이 쭉 빠진 게 그날은 연습도 못하겠고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 마치 내가 턴을 몇 시간 동안 한 것처럼 어지러워. 그래서 밥도 못 먹겠고. 친구가 초췌해진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친구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니까 네가 기가 약해진 거다라고 하시고 보약 지어주셨는데 먹어도 별로 효과를 모르겠어. 근데 더 무서운 건 나 말고도 그런 가위에 눌린 애들이 우리 학원에 정말 많다는 거야. 나 진짜 무서워서 학원 못 다니겠어. 라며 친구는 거기까지 말하고 정말 무서운 듯 입술을 꾹 다문 채 옆에 있던 친구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친구의 말은 거짓말 같지도 않았고 친구가 걱정된 우리는 다른 학원을 알아보라며 밤마다 고생해서 큰일이라고 나름 가위를 이겨내는 방법을 이것저것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친구가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됐던 우리는 친구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고 담임도 그저 몸이 아파서 못 나왔다라고 하니 연락되는 사람도 없어 그저 걱정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4일 뒤쯤 친구가 나타났는데 친구의 모습은 가관이었어요. 삐쩍 마른 몸에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해지고 예전에 윤기 있던 친구의 모습이 우리의 상상이었나 싶을 정도로 적응이 안 되는 모습이었죠. 친구는 우리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놀란 우리가 왜 그러냐고 묻자 친구는 울면서 말했어요. 니들한테 그 가위 얘기하고 그날부터 정말 심하게 가위에 눌렸어. 여자는 계속해서 빙빙 도는데 점점 가까워지더라. 그래서 여자의 손 모양을 봤어.
여자의 손모양은 날 향해 손짓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 그것도 빠르게 느리게 그리고 가까이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 무서워서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름이 잔뜩 돋은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친구의 다음 말을 기다리자 친구는 그 여자가 또 말하면 죽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 라고 말하며 온몸을 떨었고 그 말에 비명을 지르는 친구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친구의 변하는 모습에 친구 부모님은 친구의 말을 믿고 이곳저곳에 수소문해서 친구를 무속인한테 데려갔었나 봐요. 의외로 무속인을 믿으신다는 점에 내심 놀라긴 했지만 내색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무속인은 친구에게 3일 동안 구슬했고 무속인은 친구 부모님께 자식 먼저 앞세우고 싶지 않으면 당장 학원을 옮기라고 하셨답니다. 그 말에 친구 부모님은 부랴부랴 학원에 연락해서 학원을 옮긴다는 통보를 하셨고 학원 원장에게 그 학원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냐고 따지셨대요. 그러자 그 원장은 어디서 무속인 말을 듣고 와서 자기한테 헛소리하냐고 그렇게 굴다간 딸 인생에 무용은 없다는 거 모르냐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학원으로 옮기고 싶으면 옮기라고 근데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다네요. 친구는 그렇게 학원을 옮겼고 구슬해서인지 학원을 옮겨서인지 산송장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추추했고 보기 안쓰러웠던 친구의 모습은 점점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전문 무용수가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가끔 만나서 고등학교 시절 추억을 회상하며 수다를 떨면 친구는 늘 지금 자기 모습은 무용수가 아닌데 왜 그땐 그렇게 길을 쓰고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차라리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더 나은 직장을 다니지 않겠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기는 그 학원에서 일어난 숨겨진 일이 너무도 궁금하다고 하죠. 왜 하필 자기에게 그런 일이 생겼었고 그 여자는 왜 자기에게 손짓을 했던 건지 궁금하다고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자기는 그때 일이 무섭다고 회상하며 말합니다. 친구가 다닌 학원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언니의 이야기. 언니가 시골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언니 할머니 댁은 여느 시골집과 마찬가지로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깊숙한 곳에 있었다는데요. 그날은 여름이라 밤늦도록 모기불을 피워놓고 수박도 먹고 감자 고구마도 쪄먹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던 중 언니는 화장실을 가고 싶어졌고 언니의 할머니 댁엔 재래식 화장실이었네요. 그 화장실은 대문 바로 옆에 있었는데 할머니 집에서 대문까지는 약간 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친척 언니에게 같이 가자고 할까 어쩔까 하다가 다들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말을 끊고 화장실 가자고 하기도 뭐하길래 그냥 혼자 나왔습니다. 밖에 너무 어두워서 천지분간도 힘든 와중에 언니 눈에 이상한 게 보였다네요. 그건 대문에 걸린 하얀 천 같은 게 펄럭거리는 모습이었대요. 언니는 그냥 할머니가 또 무슨 천을 걸어 놓으셨나 하고는 깜깜한 마당을 가로질러 화장실로 가는데 순간 언니는 언니 눈을 의심했대요. 대문이라고 해봐야 그냥 나무 2개가 세워져 있고 다들 그 나무 사이로 할머니 집을 들어오는 거였는데 어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그 나무 2개를 손으로 잡고 대문 사이에서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있었다네요.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세요? 우리들 철봉 기둥을 잡고 놀 때처럼 기둥을 손으로 잡고 이 기둥에서 저 기둥으로 옮겨 다닌 것처럼요. 그렇게 나무 2개를 손으로 잡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어둡고 거리가 있다 보니 언니 눈엔 여자가 뛰어다니면서 흔들린 치마폭이 그냥 하얀 천으로 보인 거죠. 언니는 그 여자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몸이 굳었는데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언니와 눈이 마주치자 씩 웃더랍니다. 그 순간 언니는 정신을 잃어버렸고 깨보니 할머니 집 안방이더래요. 언니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귀신 봤다고 대문에 있었다고 말하니까 어른들은 날이 더워서 더위를 먹은 게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지만 할머니께서는 뭐가 짚히시는지 고개를 갸웃갸웃거리시며 언니를 진정시키셨다네요.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할머니께서는 언니의 아버지와 삼촌을 시켜 마당 나무 밑을 파괴하셨대요. 그리고 마당 밑에서 나온 건 언제 묻어두셨는지도 모를 만큼 사가버린 뱀소리였다네요. 할머니께서는 네가 어제 본 게 이건가 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옛 어른들께서는 뱀이 죽으면 처녀 귀신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시곤 하는데 저희 할머니께서도 뱀 죽이면 귀신 나온다고 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셨었어요. 물론 물릴까봐 그러신 거겠지만요. 암튼 언니의 할머니 말씀은
뱀이 죽어서 여기에 갇혀 땅속에 묻히니 그게 답답해서 어젯밤에 나온 것 같은데 버려야겠다고. 그리고 그걸 쭉 지켜보셨던 동네 할아버지께서는 혀를 끌끌 차시며 대문에 뱀 묻는 거 아니라고 누가 대문에 뱀을 묻냐고 호통을 치시고는 집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언니가 본 건 과연 날이 더워본 헛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할머니 말씀대로 땅속에 파묻혀 술에 쩔어버린 답답했던 뱀의 영혼일까요? 친구의 어머니. 역시 고등학교 시절의 사귀었던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저와 다른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여차여차해서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누가 봐도 공부만 착실히 하는 평범한 학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등학생치고 짙은 화장과 짧은 치마, 그리고 흡연과 음주도 서슴지 않는 흔히 말하는 날라리 친구였어요. 그치만 성격은 참 착했고 날라리 같은 모습 뒤에 아직 순진한 구석도 있었던 가까이 하기엔 조금 무서운 친구였었죠. 그 친구는 외동딸이었는데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셨다고 해요. 친구가 말썽을 피우는 걸 제외하면 여느 집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학교에 가고 아버지가 출근을 하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친구의 어머니께서 의문사하신 채 발견이 되셨어요. 저도 이때 거의 5개월 넘게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고 학교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른 터라 그냥 그대로 잊혀져 가는 친구겠거니 했는데 다시 연락이 되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던 상태였고 외부인의 출입이나 타살의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자연사로 결론을 내렸고 친구는 그렇게 한순간 어머니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친구의 방황은 더 심해졌다고 하네요. 암튼 그렇게 친구가 갑자기 비어버린 어머니의 빈자리에 적응하지도 못했는데 아버지의 사업마저 큰일이 터져버렸대요. 아버지와 함께 동업을 하시던 30년 지기 친구분께서 친구의 아버지가 갑작스런 부인의 죽음에 힘들어하는 틈을 타 사업자금을 모두 빼돌려 잠적을 하신 거였죠. 친구는 그렇게 한순간 어머니를 잃고 집을 잃고 삶의 희망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아버지는 친구를 할머니 댁에 데려다 놓고 혼자서라도 잠적해버린 사업 파트너를 찾겠다고 동분서주하시며 바쁘게 사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꾸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신 자신이 한스러우셨는지 그저 친구 손을 붙잡고 서럽게 우시기만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꼭 친구에게 나무가지 하나를 던지고 사라지셨다고 해요. 친구는 몇 번이고 같은 꿈을 꿨고 어머니가 던져주신 나무가지가 뜻하는 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떠오르는 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다음번 꿈에 또다시 어머니가 나오면 꼭 물어보겠다고 다짐했대요.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 친구의 아버지께서 부도금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셔야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닥쳤고 상당히 크게 사업을 하셨던 터라 액수가 어마어마했던 부도금을 어디서 빌리지도 못하신 채 차라리 죽자라는 말을 자주 뱉으시게 되셨대요. 그때마다 친구는 술집이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나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꼭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와 무서운 얼굴로 화를 내시고 나무가지를 던지시며 화를 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부도금 최종 약속 기간이 일주일 남았을 무렵 할머니 댁에서 잠을 자던 친구와 아버지는 동시에 같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는 돌아가신 친구의 어머니가 나왔고 어머니는 자꾸만 친구와 친구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시려고 했대요. 다른 한 손에는 친구에게 던졌던 나무가지를 들고 계셨고요. 친구는 어머니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곳은 낯선 곳으로 친구는 처음 가보는 곳 같았는데 웬 기찻길 옆에 커다란 집이 하나 있더래요. 친구의 어머니는 그 집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가르치고 계셨다고 해요. 친구가 엄마 왜 그러냐고 애타게 물어봐도 친구의 어머니는 대답도 없이 그저 나무가지로 그 집을 가르치시다가 나중에는 화까지 내셨다고 해요. 그 모습에 잠에서 깬 친구가 옆을 보자 아버지 역시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일어나서 친구를 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아버지에게 꿈 얘기를 했고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자기도 그 꿈을 꾸셨다고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고 그 기찻길 기억나는 거 있냐고 해서 친구와 친구 아버지는 실로 몇 달 만에 해가 뜰 때까지 머리를 맞대고 꿈에 대해 추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물어물어 그 기찻길을 찾아냈고 실제로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기찻길 옆에는 큰 집이 있었대요. 친구와 친구의 아버지는 겁도 났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분명히 뭔가 가르치는 게 있을 거라 확신을 했대요. 그래서 그 집에 벨을 눌렀고 벨 소리에 나와 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사업자금을 들고 잠적해버린 사업 파트너였다고 합니다. 후에 친구가 친구의 아버지에게 그동안 꿨던 꿈 얘기를 다 해주자 아버지는 무릎을 치시며 말씀하셨대요. 생각해보니 그 사업 파트너의 성이 인가였다고. 친구의 어머니는 그래서 나무가지를 들고 계셨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일을 겪고 난 뒤 친구는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아버지가 걱정돼서 꿈에서 자신들을 지켜준 어머니에게 떳떳하게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 흡연과 음주를 일치하지 않았고 열심히 공부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평소 어머니가 원하시던 유치원 선생님을 꼭 할 거라고 말하던 그 친구는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외할머니 댁에 있는 흉가. 저희 외할머니는 강원도에 사십니다. 외삼촌이 모시고 사는데 가까운 큰 마을엔 둘째 이모와 이모부가 살고 계십니다. 매년 여름이면 외할머니 댁에 가곤 했었는데요. 그때도 그중 하루쯤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우리보다 하루 늦게 오신 셋째 이모와 이모부께서 오시는 길에 못 보던 농가가 하나 생겼다고 지나가는 투로 말씀하셨어요. 소장도 크고 집도 3층짜리로 꽤 좋아 보이던데 왜 파는지 궁금하시다고요. 할머니는 셋째 이모 말에 별다른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냥 호기심 갖지 말라고 다 이유가 있으니 파는 거라고 하시며 말씀을 아끼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할머니 댁에 오신 둘째 이모네 부부와 시장에 볼일을 보러 가는데 셋째 이모가 차를 타고 가던 도중 그 집을 가리키며 어제 내가 말한 집이 저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둘째 이모 말씀이 그 집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집인데 벌써 사람이 3명이나 죽어나갔다고. 그것도 남자만 연달아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정말 건강하던 남자도 저 집만 들어가면 이틀 안에 송장이 되어서 나오는 터라. 이미 동네에서는 흉가라고 소문이 자자하고 저 집도 안 팔릴 거라고 하셨어요. 워낙 무서운 이야기에 관심이 많던 저는 왜 남자만 죽이냐고 물어봤지만 이모는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웬 고급차를 탄 남자와 중년 부인 2명이 부동산 중개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그 집을 둘러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본 이모는 분명히 외지 사람일 거라고. 안 사면 다행인데 사면 또 송장 치우겠다고 혀를 끌끌 차셨어요. 정말 궁금한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대답 안 해주셔서 저도 더는 못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든 제가 자다가 깨보니 이모들과 외할머니께서 나누시는 말이 들리는 거였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아까 본 그 집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전에 그 집은 초가집이었는데 오랫동안 장가를 못 갔던 나이 많은 남자가 돈을 주고 베트남 여자를 사와서 데리고 살았대요. 근데 이 남자가 옛날 남자다 보니 맨날 도박에 기집질에 여자 때리고 일도 안 하고 술에 쩔어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베트남 여자는 임신을 했고 이 남자는 임신한 베트남 여자를 보살피기는커녕 더욱더 때리고 구박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며 보면 마당에서 정말 개 패듯이 여자를 패고 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대요. 근데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던 게 한 번은 동네 어르신이 말린다고 몇 마디 하시자 헛간에서 낫을 들고 와서 남의 집 일에 참견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모가지를 따버린다고 협박을 했다고 해요. 그 서슬에 그 누구도 더 이상 참견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치만 여자가 임신한 뒤에도 지독한 폭행이 이어지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했고 신고를 한 날 아이러니하게도 베트남 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해요. 물론 뱃속의 아이까지요. 그 이후로 남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복수할 거라고 이를 갈았고 마을 사람들도 그 남자가 무서워 피하기 시작했대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자 역시 사라졌고 그 집터를 산 어떤 사람이 집을 부수고 지금의 집을 지었다고 해요. 그치만 그 집이 완공되고 입주를 끝낸 그 다음 날 그 집 주인은 죽어서 변사체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제가 들으면 상당히 자극적인 이야기인지라 어른들이 말씀을 피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들께서는 분명히 그 베트남 여자는 죽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 귀신이 복수하는 거라고 무섭다고 몸서리를 치셨습니다. 저 역시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서늘해지면서 소름이 돋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덜덜 떨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 여자가 정말 불쌍하다고 안 됐다고 생각듭니다. 지금은 외갓집에 안 간 지 4, 5년쯤 돼서 그 집이 아직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에게 가끔 물어봐도 엄마는 그 길로 안 간다라고 짧게 대답하시고 말더라고요. 시크하시거든요. 짧은 친척 동생의 이야기. 겨울밤 할머니 댁에 모여서 잠을 자던 중 동생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생난리를 쳤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동생의 비명에 놀란 우리가 뭐하는 거냐고 윽박을 지르고 혼을 내자 동생은 눈물 콧물 침까지 흘리며 이불을 발로 걷어차고 난리도 그런 난리를 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옆방에서 주무시던 할머니께서 찬물을 떠서 가져다 주시고 몇십 분을 안아서 다독이신 끝에 동생이 간신히 진정이 됐는데요. 동생의 눈은 여전히 불안에 떨었고 주위를 둘러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할머니께서는 동생에게 할머니와 같이 자자고 하셨지만 그 당시 할아버지께서 중풍의 치매까지 걸리신 상태로 할머니와 같이 주무시고 계셨던 터라 동생이 그건 싫었는지 저희와 같이 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지길 기다렸다가 앞다투어 왜 그랬냐고 묻자 동생은 서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다가 추워서 이불 좀 땡기려고 봤더니 방문이 정말 살짝 열려 있었어. 그래서 방문 닫으려고 일어났는데 방문 틈 사이로 하얀색 머리카락이 확 지나가더라. 순간 내가 잘못 본 것 같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차마 방문 내가 닫지는 못하고 베개 던져서 방문 닫았거든. 실제로 동생 말처럼 방문 앞에는 베개가 떨어져 있었어요. 동생이 난리를 칠 때 날아간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누워서 애써 다른 생각하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또 누가 이불을 끌어가서 엎는 거야. 그래서 성질 나서 일어났거든. 근데 보니까 우리는 6명이잖아. 내가 맨 끝에서 잤으니까 내 옆으로 5명이 있어야 되는데 6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놀라서 다시 자세히 보니까 어떤 하얀색 머리 긴 할머니인지 할아버지가 바짝 웅크리고 누워있다가 내가 놀라서 소리 지르려니까 히히하고 웃으면서 쉿 하는 것처럼 손가락을 입술에 대는데 손톱이 1m는 넘어 보였어. 그래서 놀라서 소리 지른 거야.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동생의 말에 우리는 모두 얼음이 되었고 동생이 봤다던 귀신 바로 옆자리에서 자던 또 다른 동생은 왜 나한테 그러냐며 벌떡 일어나 앉아 서로 자리를 바꾸자고 맨 끝자리를 거부하며 투닥거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친오빠의 중재로 인해 가로로 자던 우리는 세로로 낑겨서 자기로 합의를 받고 할머니께 혼나면서도 끝까지 불을 킨 채 잠을 잤던 기억이 나네요.